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부동산 전문가 김미성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15년째 부동산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와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부동산은 예전에 강남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그러나 한국 분들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중국 부동산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중국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좀 제목이 길죠. 그래서 중돈 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중국 부동산을 관심 있어서 중국을 간 건 아니고요. 우연한 계기로 이제 중국을 가게 됐고요. 중국에 가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단기간에도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한국 분들이 많은 편견과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죠. 그래서 아쉬워서 지금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있고요. 좀 이제 가게 된 계기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 간 거는 2009년에 갔어요. 남편 따라서 이제 중국을 가게 됐고요. 부동산 일을 실제 시작했던 것은 중국에 갔는데, 가기 전에는 저는 진짜 니하오랑 짜이찌엔 정도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려고 이제 어학 코스를 밟았는데, 아니 중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중국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시작했죠.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보통 한국 분들이 상하이에서 많이 사는 곳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상하이는 황포강을 기점으로 이제 서쪽을 푸서라고 하고요. 푸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황포강 동쪽은 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쪽은 이제 푸시에 더 많이 살고요. 푸시 중에서는 홍첸루라는 지역하고 구베이라는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특히 홍첸루라는 지역은 한인타운, 진짜 한국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홍첸루라는 길이 있고요. 한 1km도 안 되는 짧은 길인데, 거기에 정말 한국 분들이 필요한 한국 식당이나 마트, 한국 은행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은 형태로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대장 아파트는 풍도국제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금수강남 1기부터 2기, 3기, 4기, 5기까지 있고요. 그 외에도 진팅위엔이라는 아파트 단지에 한국 분들이 이제 포진해서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 외의 지역에는 이제 구가상군이나 상해풍경, 천안호원까지도 이제 홍첸루랑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첫째로 중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은 인테리어를 해서 분양하지만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외관만 만들어져 있고 내부는 시멘트 벽으로 되어져 있는, 중국말로는 마오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모패 상태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형대라도 인테리어가 다 다르고요. 집 구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집은 주방이 대부분 중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주방을 가장 작게, 그리고 이렇게 문까지 닫아서 만들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에서는 볶는 요리가 많다 보니까 주방을 개방형으로 했다가는 집안 전체가 기름 냄새로 진동을 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작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문을 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구조부터 우리와 동선이 맞지 않고, 보통 중국에서 특히 상하이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베란다 샤시를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뿐 아니라 이제 전세가 없고 다 월세거든요. 가구가전이 다 제공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실 때 가구가전 다 들고 오시면 정말 집 얻기 어렵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집 방마다 다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에어컨이 그냥 한국처럼 냉방만 되는 게 아니라 난방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보일러 대신에 에어 컨디셔너를 켜게 되어져 있고요. 한국 분이 사는 이런 홍추엔루 한인타운이나 구베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식으로 이제 물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대료가 다르죠. 보통 보일러가 없는 경우보다 보일러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는 럼비로 얘기했을 땐 1,000위엔에서 2,000위엔 정도가 더 비싸게 임대료가가 형성돼 있어요. 고급 아파트를 해서 보일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보일러가 있어도 보일러를 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는 아까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특정 아파트들은 이제 보일러가 있고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보일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평형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인테리어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임대자로다가 이제 컨택하려고 집주인이 인테리어 한 경우라면 이제 보일러가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베란다 샤시를 안 한다는 거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딱 베란다에 나갔는데 고층인데 앞에가 막힌 게 없다. 그러면 순간 좀 깜짝 놀랄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은 홍목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바닥을 하고 막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벽을 보면 이제 한국은 당연히 벽지를 붙이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상하이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벽지를 붙였을 때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벽을 석고를 발라서 이제 하얀색으로 그렇게 칠해 놓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죠.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부동산을 살 때 자격 조건이 다르고요. 세금이 다르고 부동산 정책이 다릅니다. 우선 이제 하나씩 보면 부동산 자격 조건. 제가 책에도 표현을 했어요. 상하이에 집을 갖는 것은 한정판 명품을 갖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상하이 집은 돈 있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특정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다시 세 부류로 나뉩니다. 우선은 상하이 원래 살고 있던 상하이 본토 지방 사람, 그리고 상하이 사람은 아닌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상하이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같이 외국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세 부류에 따라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 채수도 달라져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세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금 부분은 중국도 한국처럼 취득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중국에서는 증치세라는 것과 개인소득세로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도세는 누가 내느냐? 사는 사람이 낸다.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더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주택을 한 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에서 1.5%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유세는 또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증치세가 됐든 개인소득세가 됐든 5년을 기준으로 감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 내시면 되고요.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면 총액 부분에 대해서 5.0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서 집이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양도세는 대략 5%다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설명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양도세라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양도세가 두 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치세와 개인소득세,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다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앙정부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굉장하죠. 하겠다고 발표하면요, 오늘 정책을 내고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바로 밀어붙여서 지금 부동산을 띄우겠다 하면 계속돼서 정책을 내놓고 그걸 바로바로 시행을 합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개발 계획이 다 나와져 있고요.
이 개발 계획은 반드시 그 시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저 경험상 믿어집니다. 정답을 알고 투자하는 거랑 좀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정책으로서 부동산을 규제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면서 집을 사라고 할 때 완화해 줄 때 사고, 규제해 줄 때 견디고, 완화해 줄 때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흐름을 타신다면 아마 투자 실패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는 사람은 취득세도 내고 집주인이 내야 될 집주인의 양도세까지도 하는데, 양도세가 집값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금액으로 기재가 되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선 취득 금액도 줄어드는 거고, 어차피 팔 때는 내 세금은 사는 사람이 또 내줄 거니까 별로 고려하지 않고 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다운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이제 내야 되는 세금들을 좀 조율을 하는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고려하겠죠. 아까 같은 경우 양도세가 만 5년이 지나면 차익 부분으로 계산된다고 했으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였으면 집주인이 보유한 지 만 5년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 안 됐는지로 매물을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은 변별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관행처럼 흘러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보통 현실 거래에서는요, 세금을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런 매수자가 세금을 내는 시스템, 집주인이 이제 상대편이 매수자가 내는 시스템을 따오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오소가 뭐냐면, 도착할 때 도자에다가 손수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할 거 다 제하고 내 손에 얼마 쥐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말하는 가격은 다 이 따오소 가격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0만 위엔이다. 그러면 다 제할 거 제하고 1000만 원. 단 거기에 밑에 기재사항 중에 만 5년이 넘었다 안 넘었다는 이제 기재를 해주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서 지금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 샀다 하면은 거의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이제 방금 산 총액으로 계산하냐 차액으로 계산하냐 할 때 차액 부분이 거의 총액하고 맞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거래가 실제로 되기가 어려웠죠. 그렇지만 작년 12월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책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144스퀘어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통주택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서민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5년만 지났다 하면 이제 세금 실제 사는 사람이 양도세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게 해서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죠.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외국인도 중국에 집을 살 수 있어요? 이거였어요.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돈만 있다고 그냥 사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우선은 이제 여권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여권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권에 보시면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용 비자로 오신 분이 상하이에 집을 살 수는 없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발행받은 취업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을 했다면 어느 회사랑 근로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노동계약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집을 사는 시점을 기점으로 1년 전부터 상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을 했으면 소득이 발생했을 거고, 그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기록도 12개월치가 있으면 외국인도 중국 사람하고 동일하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상해 집값 비싸다고 하던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외국인이라서 불이익이 있다, 중국 사람하고 이제 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중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상관없이
내 대출금을 따박따박 잘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증명이 돼서 월상한액을 갚고도 남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외국인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 공산국가인데 사유재산 인정돼요? 내 명의로 집이 나옵니까?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은 거주의 목적으로만 중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별장 같은 거는 되지만 흔히 말해서 상가나 오피스 같은 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외국 법인은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특수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처럼 등기권리증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방산증이라고 중국에서는 표현하는데요. 방산증에 외국인 명의지만 다 기재가 되고요. 동호수 나오고 면적 나오고 한국의 등기권리증하고 동일한 그런 이제 권리증이 나옵니다. 단 여기는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토지가 국가 거예요. 집을 샀지만 사용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70년 기간 동안 국가에서 이제 빌려주는 거라서 등기권리증인 방산증 안에도 이제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70년 지나가지고 국가에서 이걸 다시 회수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0년대에 물권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그것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요. 사용권 기간이 지나도 다시 재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도 아파트 살 때 아파트 단지의 대지 지분을 실제는 산 거지만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뭐 사용권의 개념이라고 하지만 집을 살면서 나는 이게 토지는 국가 거고 건물만 샀어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그런 아파트를 사서 나는 돈을 못 가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정당한 합법적인 거래였다라면 이제 매매 계약서 있고 세금 납부 기록서 있고 하면 이제 전 세계 어디든지 은행을 통해서 전액을 다 가져나가실 수 있어요. 네, 중국 부동산 전체를 관심 갖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하이 부동산은 중국 부동산 중에서도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부동산을 지금 사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금이 되시고 조건이 되셔서 서울 강남에다 집을 한 채 산다라고 하면 사고 싶으시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하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희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하이는 두 번째로 임대료가 높습니다. 실제로 가서 거주를 하다 보면 임대료 내는 게 너무 아까운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가 그냥 1년 여행하러 갔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최소 4, 5년 내가 중국에 가서 살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특례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12년 동안 보통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가실 일이 있다 하면은 아깝게 임대료 내지 마시고 그걸 대출금으로 갚는다 생각하시고 주택을 좀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중국 부동산 전체가 그렇죠. 지금 예전보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중국 부동산은 이제 오르는 것만 보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부동산이 이제 하락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30%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땐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것처럼 상하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히려 지금 저점인 타이밍에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을 경우는 어느 때보다도 좀 빠르게 수익을 또 내실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상하이는요, 서울의 10배입니다. 서울의 10배만큼 큰 도시고요. 행정구역이 16개가 있는데 하나의 행정구가 서울만 해요. 그러니까 시중심은 조금 작게 행정구가 형성되어 있고요. 외곽에 있는 행정구 같은 경우는 하나가 서울만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큽니다. 네. 서울에서 10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장기 플랜을 20년 단위로 도시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5개년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환선이 있어요. 교통 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환선, 중환선, 외환선이 있고요. 이 환선까지는 시 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밖은 교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 중심이 거의 강남 집값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한다라는 홍천루 지역이나 구베이 지역은 다 외환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어디를 사야 되느냐? 시중심이 가장 좋죠. 그렇지만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대부분의 실거주를 생각하면서 자금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홍천루나 구베이 지역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조금 이제 투자 금액은 줄어들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2035년 개발 계획을 보셔야 돼요. 2035년 상하이 개발 계획의 키워드는 부중심하고 상하이 주변에 장삼각 경제권에 있는 도시들을 같이 개발한다는 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의 두 가지 조건의 교집합이 바로 따옹차오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푸동으로 오시는 푸동공항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홍교공항이라고 부르죠. 홍차오 공항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홍차오 공항이 있는 지역이 따옹차오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발전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중국에 와서 상하이에서 공부를 할 때는 상하이 한국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미국, 영국, 싱가포르 학교 이런 국제 학교들을 보통 보냅니다. 이 학교들이 다 따옹차오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국 분들이 한인타운에 거주하시면서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다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따옹차오에 있다면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쿨버스를 타더라도 5분, 10분 정도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저렴하면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지역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상하이는 시 중심 지역하고 아까도 10배 정도 서울보다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이 안 되니까 외곽에는 신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이 있고 분당이나 일산에 신도시를 만들지만 상하이는 상하이 내부에다 신도시를 만듭니다. 총 5개의 신도시를 만들어 놨고요. 이것이 이제 2035년까지 커질 예정입니다. 한국 교민들한테 맞는 신도시는 칭푸 신도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3곳을 추천드렸거든요. 실거주를 원하신다면 홍천루 구베이 지역, 실거주도 하면서 미래 가능성까지 본다면 따옹차오 지역,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곳 중에서 5대 신도시 중에 칭푸 신도시를 추천드렸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인타운이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만 거주하셨거든요.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스카이라이프가 쫙 붙어 있었어요. 한국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요즘에 한국 분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좀 빠지셨고 홍천루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홍천루에서도 좀 저렴한 아파트 단지로 좀 이동하시긴 하는데 그걸 채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에 와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홍천루 중심에 보면 협파 쌍어학교라는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인데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문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도 홍천루로 이사를 와서 거주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그냥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단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분들이 아까 홍천루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풍도국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풍도국제에 방색한 있는 아파트가 한 24억 정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사실 홍천루는 아까도 내환선, 중환선, 외환선에서 끝자락에 걸쳐져 있음에도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시 중심으로 들어가면 뭐 50억, 60억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황포강이 보인다 그러면 더 비싸겠죠. 네. 그렇게 비싼 단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하이 그 중고주택의 평균 가격은 평당 5만 위엔 정도거든요. 근데 풍도국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으니까 뭐 2배 가격은 되지만 상하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평균 가격이 5만 원이지만 시중심은 평당 20만 위엔, 30만 위엔도 하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가격? 그리고 이제 총 가격으로 봤을 때는 상하이에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는 한국 돈으로 한 10억 정도? 6억에서 10억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분들은 1,000만 위엔 정도 생각하시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20억 정도 가까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집을 이제 바꾸시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대 신도시 같은 경우 이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위엔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 지금 환율이 뭐 180에서 190 왔다 갔다 하지만 곱하기 2를 해서 그냥 계산하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400만 위엔이라고 하면 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도라면 지하철에서 우리가 말하는 슬세권 가능하고요. 그리고 쇼핑몰 바로 옆에 있고 명문학교 바로 옆에 있는 단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억이다 해서 8억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해야 되는 자금은 20%고 최대한 활용하면 이제 80% 대출까지 나오니까 이제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80% 대출을 다 받았을 때는 대출 상환금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본인 자금 사정을 보시고 대출을 활용하셔서 구매하시면 뭐 10억을 다 들고 오셔가지고 구매하시지는 않아도 되죠. 사실 중국 분들도 한국 분들 못지않게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아주 급등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푸동공항에 내려서 그냥 돌 던져서 맞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된다. 문이 거꾸로 붙어도 다 집값은 오른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아까 한인타운에서 지금은 이제 풍도국제라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생겼던 아파트는 금수강남 1기라는 아파트였어요. 그게 방색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주하는 것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 중국에서는 이제 3.3 스퀘어미터가 아니라 그냥 스퀘어미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스퀘어미터당 3,000 위엔 정도 했습니다. 집값 총액이 40만 위엔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환율로 생각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집값 총액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20억 갑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30배 이상 올랐고요. 실제 투자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120배도 올랐죠. 그리고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상하이의 그 당시 금수강남 1기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지금은 당연히 이제 시중심이라고 느껴지지만 예전엔 논밭 있을 때 개발이 됐었다고 해요. 그럴 때에 비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자고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이 당시에는 뭐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몇 채를 사도 상관없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집을 딱 한 채 산다면 당연히 서울을 사죠. 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중국의 상하이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상하이에 갔을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서 전 세계 집값이 떨어질 때였죠. 그렇지만 중국은 4조 위엔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풀어서 집값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집값이 올랐다. 상해는 다 끝났다. 지금 사면 상투 끝 잡는다.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될 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 부동산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땐 아파트 품질이 저런데 저 가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직히 안 샀습니다. 안 사고 나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제 눈을 뜨다 보니까 지금은 사야 되겠다 했지만 이미 집값이 올라서 상하이에서 집을 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상하이가 끝났다 하고 생각하면서 교민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 2선 도시에 해당하는 충칭이나 이제 서안 같은 2선 도시에 관심을 가질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충칭에 투자를 했죠. 충칭에 가서 보니 정말 아파트 단지도 홍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대규모의 수영장도 딸리고 주변에 이케아도 들어오고 지하철도 뚫리고 명문학교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정말 집값이 안 올라가고 더디게 행보를 하더니 악재가 생기니까 반토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어렵게 손절매하고 간신히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하나 살 때는 지방도시보다는 서울에 사고 싶은 것처럼 상해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상해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는 일선 도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외국분들은 더 그런데요. 일선 도시라고 하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심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하이가 가장 글로벌한 도시고 경제 도시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들한테는 더 맞는 투자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방송에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느껴지는 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15년 부동산 하면서 지금처럼 부동산이 어려운 시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떨어진 거 맞고요. 고점 대비 30% 40%씩 빠져 있고, 특히 이제 시외에 외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보다도 더 떨어진 마이너스 B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전보다는 부동산이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계속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건 실제 맞지만 그만큼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 경기가 그만큼 받쳐주질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부동산 상황도 예전보다는 못한 거는 맞는데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상하이에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홍콩 부동산이 최근 4월달, 5월달에 폭등한 거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건데요. 그랬던 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살 수 있게 세금을 줄여줘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안 올라오는 게 물론 이제 중국 경기에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 제한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완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상해 부동산을 외지인들도 그냥 맘대로 살 수 있고 상해 호구를 가진 상해 원래 사람들이 여러 채를 살 수 있게 그냥 풀어준다면 또 상황은 또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상품은 여러 사람이 사고 싶을 거고, 지금 이제 만약에 상품이 좋지 않다면 사람들이 사지 않는 논리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하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딱 너는 두 채만 사, 너는 한 채밖에 못 사,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좀 막혀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 자체가 상하이에서 투자를 못할 금액은 아닌데, 이제 집값 전체가 1억은 아니고요. 이제 투자금 1억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좀 개발 계획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서울의 10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빼곡히 채워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상하이 2035년 계획을 보면
시 중심은 내완선, 중완선, 외완선이 있고 외곽에 외곽순환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주변으로 13곳을 개발한다고 이제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1억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요. 1억 가지고는 투자를 하시지만 조금 이제 시중심보다는 아무래도 좀 채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단기 투자보다는 좀 5년 이상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한국 분들이 괜찮은 지역을 좀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집값에 지금 선수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20% 정도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홍추엔루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아까 따옹차오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그리고 칭푸 신도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 선수금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대출 상환금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값에 한 30에서 50% 정도 준비하실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집값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분양 사면 고생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하고 중국의 분양 시스템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선수금을 내고 그리고 중도금을 내는데 대부분 무이자 대출을 받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시스템이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는 분양했을 때 한 단지를 분양할 때 한꺼번에 분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00세대의 대형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3번에서 5번 정도를 나눠서 분양을 하고요. 선수금을 내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대출이 바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갚으면서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분양을 받고 첫 분양의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길게 기다릴 경우는 3년까지도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금을 내고 대출을 1년에서 3년까지 갚으면서 견뎌야 되는데 마지막 분양을 만약에 받으셨다 그러면 선수금 내고 대출금을 한두 번 내고 바로 입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분양을 사셨으면 물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좋은 위치를 사고 싶고 원하는 평형대가 1차 분양에만 있다 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단지에 가장 많은 평형대이고 위치가 대동소이하다면 마지막 분양 쪽으로 뒤쪽으로 가시는 것이 대출금 갚으면서 좀 견디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 이건 좀 8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좀 좋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계정 살대오 신고 파트너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계정 실대오 여기서 1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일선 도시에 투자하라 입니다. 그리고 개정할 때 개는 도시개발 계획이 다 명확하게 나와져 있고 이 계획대로 진행이 거의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계획 중에 나의 니즈에 맞는 지역을 현장에 가보시고 분양으로 갈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중고주택을 선택할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은 정책을 봐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정책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완화해 줄 때 사고 규제해 줄 때 견디고 다시 완화해 줄 때 팔고 이런 흐름을 타시면 좀 더 쉽게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살대오의 살은 살 집과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좀 분리해라. 실제로 자금은 1억인데 살고 싶은 집은 10억을 투자해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못 사는 걸로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자금만큼 해당하는 걸 사시고 살고 싶은 집에는 임대를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5년은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5년이라는 기준은 아까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기간도 되고요. 아니면 분양을 받으셨을 땐 주변 인프라가 좀 갖춰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신고 대상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시는 걸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찾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외국인이 집 살려고 할 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걸 준비하라고 합니다. 일예로 중국 같은 경우는 결혼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렇게 수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사진이 붙어 있는 결혼증명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집을 살 때 필수 서류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없는 결혼증명서 가져오라고 하면 이거 뭐 가짜로 만들어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중국 분들이나 이제 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하면 엉뚱한 컨설팅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속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국한 후에도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중국에 투자하러 이렇게 오시는 거는 쉽지 않죠. 이제 중국으로 나오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보통 투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재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규정상 못 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내에 수익률을 못 얻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아예 고려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자영업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해외에 장기 거주를 하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내는 게 내 돈으로 내야 되니까 사실 상당히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투자한 유형을 보면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한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저도 해외에 나와서 임대집 얻는 것부터,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이 살아내는데 힘들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이미 와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돕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왔을 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는 듣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한동안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에 오래 산 시간만큼 한국에 낯설어집니다. 특히나 부동산 부분은, 한국 부동산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세금도 어렵고 뭐 자격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에 오래 사신 분들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실거주 집이나 아니면 다시 투자하는 부분 돕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정말 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국 부동산 투자를 좀 유치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으로 오실 기회가 있거나 중국에 와 계시다면 중국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이 책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가 투자 위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임대집을 얻어서 이제 사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상당한 또 차이점이 있고, 특히 자녀 교육하면서 좌충우돌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도 낯선데 중국어 배우랴, 영어 배우랴, 또 한국 돌아갈 준비하랴,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책에도 이런 거 겪지 말라고 좀 팁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소개해드렸고, 단지별 임대료, 그리고 임대 계약하면서 계약서 내용 중에 좀 꼭 아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넣었고요. 좀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거나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는 상하이 집여사 노트라는 코너도 만들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진 같은 것들 대부분 제가 발로 뛰면서 찍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는 부동산의 초점과 제가 한국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실제 찍으러 다녀서 거의 이제 출처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해외에서 부동산 하러 그런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저도 해외에 살러 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제가 먼저 간 선배로서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그런 부분도 담았기 때문에 혹시 해외를 나오게 되는 경우라면 꼭 이 책을 투자가 아니더라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